이제부터는 채널의 단독 보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직원들 쓸 건데 차명폰 10년 손님 최순실 씨 얘기를 지금부터 아주 오랜만에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폰 통화 횟수 이걸 건데요.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이 최순실 씨의 10년 단골 휴대폰 판매점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그때 정도 하셨어요? 제가 참 오래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한 10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한두 대를 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하니까 딱 직원들이 이런 거 하니까.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말인데 백선 변호사 먼저는 처음에는 본인이 왔다가 나중에는 쭉 비서를 시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의 단골인 그 휴대폰 가게인데요. 거기에 이제 최초에는 최순실 씨가 와서 직원들 명의로 휴대폰을 좀 개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설해 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선 최순실의 비서가 직접 와서 그냥 인적사항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주면 그 인적사항을 기초해서 핸드폰을 개통을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제 오랫동안 단골이 되다 보니까 직원 핸드폰이겠지 하고 인적사항 주면 또 그거 가지고 이게 본인이 맞느냐 아니냐 확인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단골 거래가 끊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직원이 인적사항 주면 그 인적사항 등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 미승 빌딩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민원정님 저희 채널A가 최순실 씨의 차명폰을 개통해준 사람을 직접 만난 건데 이렇게 되면 저 차명폰들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측도 가능할까요? 우선 1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2007년이잖아요. 결국에 생각해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한나라당의 대표 시절, 그 다음에 2007년에 치열한 경선했던 시절, 그 다음에 그 뒤로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다시 2012년에 경선, 2012년 대선, 그 다음에 2013년에 그 대통령이 취임해서 청와대 들어가신 이후로까지 계속해서 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관련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직원이란 이름으로 저렇게 그 수십 대의 차명폰을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누구하고 했는지 어디에서 쓰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전역 전 의원의 그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꼭 어딘가 하여튼 결정할 적에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세종시 문제에서 결정을 못하고 계실 적에 전역 의원이, 당시 의원이 가서 통화하시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디 가서 통화를 하시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결정했다고 하는 건데 바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계속 쓰는 데 있어서 차명폰이 상당히 이용됐다. 그렇게 이제 저는 추론합니다. 유수일 변호사님, 저 10년 휴대폰 단골이래, 저희가 채널에 취재한 저곳이. 근데 그 휴대폰 판매점 사장 입장에서도 이거 직원들 명의로 가져와서 차명폰 만들어달라. 무슨 차명폰이 그때는 아니겠죠. 휴대폰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그게 문제된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다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휴대전화를 신규로 다 한번 만들어 본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이제 그 신분증을 카피를 해서 첨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개통하는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에 통신사들마다 이게 방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신분증 카피본만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안 와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면 만들어 달라 그러고 나중에 신분증 팩스로 넣어주면은 만들 수 있고 했는데 최근에는 저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거 뭐에다 쓰실 거예요라고 어떻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저게 또 수익 구조가 폰 하나에 월 몇 퍼센트를 아마 개설한 점에서 저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수익 구조기 때문에 굳이 개설해 주는 사람이 그걸 물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단골이라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돈 많은 아줌마로 알고 있었대잖아요, 최순실을.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어떤 아주머니인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 같아도 의심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최순실 씨에게 10년간 이 차명폰을 개통해준 판매점 사장의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많이 왔어요? 네. 그럼 그때는 대통령이랑 친하고 그러신 분인지는 알았어요. 그 최순실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많이 안 되는 얘기. 뭐에 쓴다고 가져가는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 뭐 불법적으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건 기분 나빠하는데 그런 거를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냥. 네, 그러게요. 뭐 예. 저런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압수수색도 했다고 해요, 특검에서. 그리고 특검에 가서 뭐 조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판매점 사장으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뭐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차명폰을 개통해준 판매점 사장의 어떤 목소리이기 때문에 물론 뭐 최순실 씨가 직접 여기 와서 차명폰을 개통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직원 명의로 이렇게 개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 이런 것은 뭐 특검에서 다 조사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정호성 씨도 휴대폰 그 4개 압수된 중에서 2개가 차명폰이에요. 지난번 네. 특검한테 또 뭐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5대의 차명폰이 또 압수가 됐었고 장시호 씨도 6대를 지금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지금 어제 정호성 씨의 얘기에 따르면 태블릿 PC 1대, 차명폰 8대, 이 휴대폰 이렇게 활용해서 말하자면 전방위적으로 이 국정농단을 했다 이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런 개입을 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동아 채널A에서 특정한 대로 차명폰 이를 개설해준 판매점 사장의 이런 증언은 검찰에서 중요한 어떤 그 입증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백 변호사님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뭐 차명폰 내용이라든지 누구 인편으로 어떻게 옮겨졌는 그 흐름 자체는 완벽하게 차명폰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일단 통화 내역 같은 걸 확인할 때는 그 차명폰의 그 이름하고 그 사람의 신원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이 전화를 개설한 것처럼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570차례 이상 전화를 했다라는 것도 윤 전 추행정관 명의로 이제 휴대폰이 개설이 돼서 같은 날 개통됐다. 네, 같은 날 2대 개통된 거를 보고 이 2개 통화 내역을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통화 내용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서 최순실 씨 측으로 통해서 이제 개설이 된 휴대폰들의 목록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람 이름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통화 내역 같은 걸 뽑아올 수 있겠지만 이 휴대폰을 누가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 변호사님 그런데 이 차명폰뿐만 아니라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그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개통하러 직접 이동통신사에 갔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특검에서 이 그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 PC 그렇죠. 그거를 개통해준 이동통신업자를 이제 불러서 소환해서 저런 진술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직접 와서 개통했고 내가 얼굴에서 또렷이 기억을 한다.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태블릿 PC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최순실 얼굴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 이동통신업자의 진술은 좀 신빙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그거죠. 그 첫 번째 태블릿 PC에 대해서 여전히 최순실 게 아니다,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태블릿 PC 그런데 그 근거로 뭐 최순실의 나는 태블릿 PC 쓸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잖아요. 예. 보면은 지금 두 번째 태블릿 PC가 직접 와서 개통을 했으니까 쓸 줄 몰라도 가서 개통을 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인이 이제 그 이런 차명폰을 써가면서 보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남한테 선물 주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개통한다. 그건 저는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첫 번째 태블릿 PC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겐 또 새로운 그렇네요. 반박할 만한 증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태블릿 PC는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저걸로 이거에다가 정호성 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어제 공개가 됐잖아요. 예. 태블릿 PC 한 대하고 8대 차명폰을 사용했다.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죠, 일단. 예. 그리고 이 태블릿 PC 안에 있었던 셀카가 이 기계에서 직접 찍혔고 그 날짜 시간까지 완벽하게 맞다라는 부분도 확인됐고 동선까지 다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태블릿 PC는 또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뭐 이따 뒤에 다루겠지만 고영태 뭐 녹취 파일 관련된 걸 제외하고 태블릿 PC를
소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그다지 많이 들고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이제는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희가 그제 위원산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해외 통화로 독일에 있을 때만 127번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경재 변호사는 취임 후에 한 10번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증거가 특검은 주장을 저렇게 하고 저쪽은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경재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 대라 이거죠.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호승 그 전 비서관의 그 핸드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목소리가 녹음됐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만의 핸드폰만 이게 확보가 되면은 그 내용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 그 핸드폰이 다 차명폰이든 또 아니면은 그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 것은 없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또 하나는 청와대 지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무슨 레인지에 넣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증거를 아마 못 댈 테니까 내가 증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내 주장, 그 최순실 씨 주장을 계속 이렇게 엄호하겠다. 너무 많이 차이 나서요, 근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 둘 중에 하나, 또 핸드폰을 찾아 안 되면은 통화 횟수만 이렇게 있을 따름이지 정확한 증거가 안 나오는 거죠. 실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실물 그렇죠. 없이 윤 전 추행정관이 개설해줬다는 핸드폰 2대가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고 하나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 근데 그거는 진술은 이제 장시호 씨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일단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통화 안 되니까 윤 전 추행정관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득 씨가 연락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양쪽 전화번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명폰 자체가 둘이 사용했다는 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상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궁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횟수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화 안 받으니까 뭐 장시호 씨 시켜서 엄마 시켜서 전화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 또 저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 나왔는데 10차례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아까 대통령 차명폰은 뭐 청와대에 있더라도 전자레인지에다 진작 돌렸을 것 같아요. 그때 안종범 수석의 그 처리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속 레인지 얘기는 두 분 다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독일에 있을 때도 127차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1차 담화가 나오기 전에는 10차례나 했다는 것이 통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담화 때 뭘 넣을 것인가, 어떤 걸로 국민들을 설득한가, 그런 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10차례나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 담화 이후에 전화를 하려니까 대통령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장시호한테 연락해서 최순득 씨, 그러니까 언니가 청와대에 연락하면 뭐 이게 될 테니까 해가지고 결국 장시호 씨가 최순득 씨가 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하고 통화 들어와라 그 이제 지시를 받고 바로 30일 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10차례 얘기하는 것은 그 1차 담화 전후에 10차례 얘기했다는 건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이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요 옆에 변호사도 계십니다만 변호사라는 게 법리에 맞고 논리에 맞고 증거로서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분은 좀 그렇지 않은 얘기를 가끔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공판에서 이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가 공개됐어요. 진짜 듣고 싶긴 한데 저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화면에 준비를 했어요. 이수희 변호사님, 저런 거는 봐도 이제 놀라는 경우가 많은 게 2013년이니까 대통령 이제 박근혜 정권이 한창 출범해서 위세를 떨칠 때인데. 2012년 12월에 이제 취임이 이제 당선이 돼서 그 말에 취임이 되고 그 후에 10개월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진 체계가 다 갖춰지고 정말 서슬퍼런 정권 초기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녹취된 게 13년 10월 27일인데 대통령께서 자료가 왔는데 이거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 선생님한테 컨펌이 왔느냐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상의를 했다. 곧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네 하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순실을 저 정도로 신뢰했다.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정도, 그야말로 연설문 정도를 의지했다 그러면 탄핵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저 정도 신뢰와 저 정도 신뢰에서 더 나가서
깊게 의지를 하면서 더불어서 인사 개입도 하고 돈 문제도 예. 나오고 하니까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좀 이런 이런 녹취 파일들이 나왔을 때 한쪽에서는 뭐 저 정도 가지고 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냐는 얘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어쩌면 저렇게까지 의지를 했냐는 이런 상반된 평가에서 좀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녹취가 보이는 거는 정말 그 대통령께서 이것만 가지면은 탄핵이 아니었겠지만 이것이 보여주듯이 너무나 많은 것을 최순실에게 판을 벌려줬다. 그게 뭐 위헌적인 거고 불법적이란 말씀드립니다. 민원자님, 아까 잠깐 또 지나갔지만 저 말투에서 대통령의 말을 보면 모르겠어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최순실한테 컨펌을 해라라는 얘기는 없고, 이 어쩌죠? 뭐 이런 대통령의 화법이 직접적으로 뭐 확인하라 이런 얘기는 또 안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하루아침에 전날만 2013년 10월 27일만 저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세월 그 시간의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가 뭐냐면은 이 절차상에 나오냐. 거의 대다수가 현안을 갖다가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통령이 그 현안의 해결책을 갖다가 초안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잠깐 도움 좀 문자를 고치든지 고쳐라 라고 최순실 씨한테 보내라 이게 아니라 정호성 비서관이 현안에 대해서 먼저 최순실 씨하고 먼저 상의를 해요. 최순실 씨와 보고해서 상의된 결과를 대통령께 갖다가 최종 보고를 하면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최 선생님하고 상의한 결과냐? 그럼 네, 그렇습니다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척하면 척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최순실 씨가 그냥 대통령의 지인이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정말 제가 숫자 말씀드린 사설 대통령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정호성 씨한테 대우받고 정호성 씨를 그렇게 부렸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호성이가 먼저 최순실 씨한테 보고해서 최순실 씨가 딱 안을 만들어주면은 그걸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최 선생님하고 했습니다 하면 대통령은 사인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고영태나 차은태 씨가 깜짝 놀란 거죠. 야, 최순실 씨가 말한 대로 예산도 편성되고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다 되니까는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가 됐는데 네, 그렇죠. 능력은 없고 그런데 박 대통령의 마음은 잘 아는 사람.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를 정확하게 인물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물의 그런 능력, 역량, 이것은 뭐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호성 씨는 박 대통령을 한 18년 모신 사람입니다. 또 최순실 씨하고 그때 1998년 선거 때부터 만났으니까 한 18년 아는 거고,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40년을 같이 아는 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 생각이라든가 어떤 또 특히 연설문이라든가 이래서 감정적인 정서적 표현,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정호성 씨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능력은 없지만 대통령 마음을 제일 잘한다. 40년을 같이 지내면은 뭐 눈빛만 봐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아마 숨소리만 들어도 아마 다 대통령 마음까지 읽을 정도의 그런 뭐 능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능력도 없는 사람 모신 거잖아요. 연설문 전체를 고칠 만한 능력은 없다는 거 전에도 한번 진술을 했지만 그러나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문장 속에서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 또 어떻게 감각적인 정무적인 감각은 상당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정무적 감각으로 이렇게 콕 집어서 넣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은 최순실 씨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4대 국정기조까지 선정했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뭐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공판에서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단어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왜냐하면 경제부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 멀킬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대통령이 먼저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듣고 관련 얘기 또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새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고 가치인 그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해법을 우리 인수위에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경제부흥이 최순실 씨로부터 하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호성 비서관 표현이 그거잖아요. 선생님이 오래전에 쓰던 단어인데 이걸 사용했는데 이게 좀 먹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럼 재외공관이나 대사관에 이런 국정기조 다 내려줘야 된다. 일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야.
이게 대통령 아닌가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저도 이걸 보고 사실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조금 전에 잠깐 좀 전에 돌아가서 아까 말풍선 대화에서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정규제 TV에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2013년 8월쯤에 이제 보좌 체계가 다 비서실장도 기기추실장이 들어오면서 정비되고 나서는 나는 아무 한 거 없고 그 뒤에 유출한 건 정호성 비서관이 알아서 한 거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날짜 언제인지 아세요? 2013년 10월 27일인데 아까 그 얘기 발 동동 구르면서 아직도 안 됐니라고 얘기하셨던 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조언만 들은 건가요?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물론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정도의 뭐 연설문의 조언을 들었다는 정도 그것만 있었으면 저희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얘기까지 올 거라는 생각 안 하겠지만 지금 얘기는 사실상 뭐 4대 국정 기조도 사실 최순실 씨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정부 정책도 최순실 씨가 컨펌이 되어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변호인단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1%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1% 미만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이 정도로 가면 국정 기조를 설정을 했는데 중요한. 그리고 또 이것 보면 역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마음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경제 부흥하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성공을 한강의 기적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할 단어. 그렇네요. 예, 그걸 갖다가 이 최순실 씨가 딱 떠서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국정기조로 삼을 정도로 해서 역시 최순실 씨가 능력은 어쩐지 몰라도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은 딱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40년 지인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명폰 통화 파문 말고도 또 하나의 마지막 쟁점이 바로 이 고영태 씨의 녹음 파일인데 예.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소정이 진행하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하든 뭐 총리를 하든 뭐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보고 네, 지금 고영태 씨 측근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 거의 뭐 정치 영화를 보는 듯한 공작인데 친박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녹음된 게 2016년 7월 4일이에요. 그 왜 하필 2016년 7월 무렵에 저런 한마디로 큰 그림이에요. 보면은 아예 뭐 정치 판도도 바꾸고 정권도 바뀌면은 뭐 거기서 자기네들이 뭐 그거 있죠.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지금 이 정권에서 최순실이 돈 빼먹는 걸 보고 나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자기네들도 같이 최순실처럼 돈을 빼먹을 수 있다. 이 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내용 봐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왜 하필 2016년 7월에 이렇게 터트리려고 했을까? 작년 7월이면은 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은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아니까 이게 얼마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농단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그래도 그러니까 레임덕 얘기가 나오기는 조금 시기상조였을 때인데 저걸 터뜨렸다는 거 봐서는 저는 저 사람들이 최순실과 이 상황을 아니까 이 정권이 이제 다 뭐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좀 말씀이 좀 제가 격합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힘이 빠지겠다라는 걸 미리 감지하고 터뜨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근데 2016년 4월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의 권력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저조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완전히 끝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조급하게 빨리빨리 일을 서둘러야 되겠다. 더 힘 빠지기 전에 최순실 씨 권력이 있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막 움직이지 않았냐. 근데 저 대화 현장에서는 고영태 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 측근이죠. 아니 무슨 화백들도 아니고 이렇게 큰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고영태 씨 측근들의 목소리 또 하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다음 정권 누가 될 것 같아요? 친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정 관여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은 그 사람들한테 자리 받는 게 낫다. 훨씬 낫죠. 예. 네, 정말 다음 정권 얘기까지 하면서 그 정권에서 자리를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큰 그림이네요.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저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정권을 쥐락펴락 지금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어떤 꿈을 꾸는 거야. 자기들 마음이지만 참 꿈을 꿔도 꿀만한 꿈을 꿔야 하는데 지금 뭐 정치판을 엎었다가 또 다음 정권까지도 지금 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탄핵의 본질과는 관계는 없지만 뭐 아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농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잘하면은 이 수법을 잘만 활용하면은 돈도 빼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권도 무너뜨렸다가 다음 정권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때 가서 권력도 잡고 돈도 또 이제 뭐 이렇게 빼먹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런 사람들 수준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정말 뭐 정규제 TV에서 이런 내용을 쭉 뭐 이렇게 공개를 하던데 정말 국민들이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이없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부터가 참 어불성설이죠. 예, 백 변호사님 네. 물론 이번 탄핵과의 본질과는 상관도 없고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되는 대화 내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도 이게 지금 정규제 TV에서 어제 이걸 틀고 또 이게 오늘 계속 녹취록이 보도가 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받아 마땅한데 딱 구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많은 돈을 어떻게든 땡겨서 지금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총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총선에서 또 새누리당 무너지고 이거 계속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을 잡을 사람들에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비밀을 넘겨주고 이쪽으로 줄을 잡아서 이 다음 정권에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먹고 살아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하나 안타까운 거 어제 정규제 TV에서 이거를 이쪽 음모를 통해서 이제 여기가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탄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알려주고 거기서 나온 돈을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른 데 이용해서 돈을 빼먹어 보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위의 얘기인데 참 지금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러네요. 제가 볼 적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아침에 일찍 나란히 앉아서 밥 먹는 관계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을 리는 전혀 없잖아요. 대통령은 전혀 고영태 씨를 몰라요. 가방 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만들어서 이건 일테면 소개를 했다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들고 다니신 그 가방을 이 청년의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을지는 몰라도 근데 그 소개도 지금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영태 씨하고 고영태 씨의 그 그룹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억울할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벌인 국정농단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비껴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정말 최순실 씨가 너무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자기가 그렇게 가까우면은 좀 사회 발전에 좋은데 하고 조금씩 자기가 이익을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떡을 맞으면 뭐 떡고물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고 고영태 씨를 만나가지고 저런 수준의 저런 사람들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최순실 씨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친박이 어쩌고 비박이 다음 정권까지 논할 정도로 그러니까 도대체 최순실 씨가 어쩌다 저런 그룹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냐면서 정말 제 최순실 씨에 대한 원망이 더 커져요. 저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깝네요. 아니 늘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고 뭐 저 사람들만 욕할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최순실도 국정을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게 아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안타깝군요.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볼 텐데요. 아마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